내일 잔다르크가 말뚝에 묶여 불에 탈 때 그 광경을 잘 보아두거라. 불타는 여인이 아니라 화형을 선고한 이들을 지켜보라는 것이다. 형을 집행하는 것은 잉글랜드다. 그러나 잔다르크가 제가 되었을 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서부의 대공작, 우리의 부르고뉴 공작이 될 것이다. 알겠느냐? 이번 화형식의 주인공은 사실 오를레앙의 성처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로 인해 우리가 득을 볼 것이란 사실이지. 장작 더미에서 타오르는 건 잔다르크 개인이 아니라 프랑스의 저항의 상징인 라피셀이다. 아들아, 너는 아직 어리다. 너는 우리 공국이 강대해진 모습만을 보아왔다. 하지만 예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부르고뉴는 주변의 여러 왕국과 제국의 영토로부터 만들어진 신생국에 불과하다. 부르고뉴의 비상은 현 공작의 부친인 용맹공 장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부르고뉴 공국은 아르마니악과 경쟁 관계에 있었고 프랑스 광인왕 샤를 6세의 궁정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아르마니악 세력의 수장인 루이공은 프랑스 왕실의 재산을 이용해 오랫동안 용맹공 장을 제압하려 했다. 또한 장공작의 부인과 동침한 것을 자랑하기도 했지. 이러한 모욕과 왕실의 영향력에 대한 남용에 지친 장공작은 두 세력 간의 다툼을 일거에 끝내고자 했다. 공작이 된 지 3년 만에 장공작은 부하 15을 보내 대낮에 파리 길거리에서 아르마니악 공작을 칼로 찔러 죽이게 한 것이야. 진정한 무력 시위였다. 이 한 번의 유혈 사태를 통해 장 공작은 프랑스에서 가장 힘있는 공작이 되었다. 수장을 잃은 아르마니악파는 장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부르고뉴를 계속 장악하기 위해 장 공작의 처남인 바이에른 공작이 다스리는 리에주시에서 폭동을 부추겼지. 용맹공 장은 이런 폭동으로 대공작에 이르는 길이 방해받는 걸 원치 않았다.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해서 리에주 외곽의 작은 마을 오테이라는 곳에 당도했어. 오테이 전투에서 용맹공 장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병사들과 함께 파리에 무혈 입성하게 되었지. 아르마니악의 음모는 실패했지만 정식으로 전쟁을 벌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장공작이 무력으로 복수하는 건 여전히 불가능했어. 이에 장공작은 사망한 아르마니악 공작의 15살 난 아들을 불러들였다. 이 소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직 애도도 끝나지 않은 자신의 부친을 살해한 자를 용서해야 했지. 잔인하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그렇지. 하지만 기억하거라. 잔인함은 장공작에게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불과했음을. 이 일을 드러냄으로써 장공작은 그 소년뿐 아니라 아르마니악 가문 전체가 무릎 꿇고 자신의 발에 입을 맞추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자존심 강한 아르마니악 사람들은 이러한 모욕을 절대 좌시하지 못했고 결국 두 세력 간의 다툼은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용맹공 장은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 경쟁자인 아르마니악 가문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었어. 두려움을 모르는 베르나르 백작의 지휘 아래 아르마니악파는 오를레앙 공작, 부르봉 공작, 그리고 알랑송 백작 등과 동맹을 결성했다. 베르나르 백작은 잔인한 용병 부대를 장 공작의 땅에 보내 그를 전장으로 끌어내려 했다. 이것으로 장 공작의 인내심은 바닥났지. 곧 군대를 이끌고 파리를 떠나 막 결성된 적의 동맹에 맞섰다. 그렇게 프랑스는 수십 년간 이어질 전쟁에 돌입하게 되지.
아르마냐 동맹은 패배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선에서 승리에 취해 있던 장 공작은 파리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어. 부르고뉴에 충성하던 도살자 길드의 반란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부르고뉴인들과 그 충성파들이 도시에서 축출된 것이지. 장 공작은 세를 모으기 위해 영지인 부르고뉴로 복귀했지만 편히 쉴 수는 없었지. 바다 건너에는 프랑스의 오랜 숙적이 공격을 가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헨리 5세에게 장 공작의 복귀는 바로 그 기회였지. 잉글랜드에서는 아젠쿠르 전투의 승리를 프랑스 전체에 대한 승리로 자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르마냑에 대한 승리에 불과했어. 부르고뉴는 그 전투에 끼지 않았고, 장 공작은 잉글랜드의 왕이 자기 대신 아르마냑 동맹을 약화시키기를 고대하며 지켜봤던 것이야. 하지만 잉글랜드의 프랑스 침공은 헨리 5세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파리로 입성할 길이 열리자 헨리 5세는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수도로 진격했다. 공격할 때를 느낀 용맹공 장은 군대를 모았고 잉글랜드 군보다 먼저 파리에 도달해 헨리 5세가 오기 전에 아르마냑으로부터 도시를 빼앗았지. 파리는 부르고뉴의 손에 떨어졌지만 파리를 점령한 장 공작은 잉글랜드 왕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아르마냑과 잉글랜드를 동시에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장 공작은 프랑스에 있는 자신의 적들과 화친을 모색했다. 프랑스 왕위 계승자 도팽이 장 공작과 몽테로 근처의 다리에서 만나기로 했지. 장 공작과 도팽은 부하 10명씩만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장 공작은 도팽 앞에 무릎을 꿇어 예를 갖추었지만 장 공작이 일어나는 순간 아르마냑 충성파였던 도팽 측 부하 2명이 갑자기 도끼를 치켜들고 장 공작에게 달려들었다. 그건 함정이었던 거야.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용맹공 장은 도팽에게 죽임을 당했고 도팽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자신의 경력을 암살로 시작한 인물에게 걸맞는 최후였어. 부르고뉴인들은 분노했다. 두 세력 간의 평화는 유언한 것이 되었고 헨리 5세는 분열된 프랑스를 상대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용맹공 장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났지만 부르고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라피세를 이곳 루앙으로 이끈 것은 용맹공 장이 아닌 그 아들, 우리의 위대하신 선량공 필리프님이시다. 장 공작이 시해되기 전까지 필리프 공은 가문을 대표하여 부르고뉴 저지대를 다스리면서 그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황금 시대를 이끌고 있었다. 부친의 죽음에 분노한 필리프 공은 잉글랜드와 재빨리 동맹을 맺고 용맹공 장의 복수에 나섰지. 하지만 아르마냑과의 전투는 미루어지게 된다. 오래전 장 공작과 오테이 전투에서 함께 싸웠던 바이에른 공작이 부르고뉴에 도움을 청한 것이야. 다만 이번 상대는 아르마냑 반란군이 아니라 바이에른 공작의 조카 딸이었지. 에노의 자클리는 명령에 복종하는 삶에 만족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잠시 동안은 프랑스 왕비로 예정되기도 했지. 하지만 남편이 죽자 홀란트 지역에 있는 자신의 영지로 좌천되었다. 부르고뉴인들이 저지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다투자 자클리는 잉글랜드 해협을 건너가 잉글랜드 호국경과 혼인했다. 두 사람은 바이에른 공작에게 잃은 땅을 찾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왔어. 잉글랜드 배교자가 자신의 북방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본 필리프 공은 북으로 진격해 적을 바다로 밀어내려 했다. 필리프 공은 패배한 적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해서
자클린은 혼인으로 부르고뉴인이 되었지만 계획에 실패했어도 진정한 부르고뉴인다웠으니까. 그럼에도 자클린은 겐트에서 갇혀 사는 삶을 견딜 수 없었어. 자클린이 붙잡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숙부인 바이에른 공작이 독살되어 시신으로 발견되었지. 자클린이 손을 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필리프 공이 암살을 명했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만 절대로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아들아. 어쨌든 자클린은 혼란을 틈타 빠져나왔어. 남자 옷을 입은 채 홀란트로 도망쳤고, 이 때문에 필리프 공은 북쪽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아, 이게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하게 된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벌써 장작더미에 기름을 붓고 있어. 알겠느냐? 이 불은 다른 불과 다르다. 그 불꽃이 마치 지옥에서 온 것처럼 라피스를 위하여 높게 타올라야 한다는 말이다. 잔다르크는 필리프 공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 그는 잔다르크의 광신적인 분노, 외골수적인 면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하지만 잔다르크는 자신이 내뱉는 불같은 말들을 진심으로 믿는 듯 보였다. 무자비한 정치가인 필리프 공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던 거야. 하지만 이때 라피셀은 필리프 공의 안중에 없었다. 잔다르크가 프랑스의 부르고뉴 병력을 연이어 이기는 도중에도 도망친 자클린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지. 홀란트로 간 자클린은 하위 귀족들인 이른바 낚시바늘단의 손을 빌렸다. 이들은 몇 년 동안이나 대구단이라고 불린 상인 계층과 내전을 벌이고 있었어. 필리프 공은 자클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원한과 피비린내가 뒤섞여 있는 진창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결국 권력에 대한 자클린의 꿈이 무너지게 된 건 교황 때문이었어. 교황이 자클린과 잉글랜드 호국경과의 혼인을 무효로 선언하자 자클린은 고립되었고 얼마 안가 필리프 공의 군사들에게 생포되었지. 필리프 공은 자클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우호적인 화친 조건을 제시했다. 자클린이 자귀를 유지하는 대신 필리프 공은 자클린의 땅에 대한 섭정권을 갖는다는 것이었어. 한때 프랑스 황태자비였던 자클린은 이제 껍데기뿐인 자기만을 가지게 된 것이야. 이로써 처음으로 저지대가 부르고뉴의 통치 아래 연합되었다. 여러 도시들 간의 분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지. 하지만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였다. 알겠느냐 아들아, 하나 된 나라는 더욱 강한 나라가 된다. 도시끼리 싸우는 일이 없으면 시민들은 예술과 산업, 아름다운 건축물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우리가 문명이라 부르는 것, 전투에 소집되어 무기를 들어야 할 때가 되면 부차적이 되는 그 모든 것들 말이다. 필리프 공은 북쪽이 안정화된 후에야 마침내 프랑스와 오를레앙의 성처녀 잔다르크에게 신경 쓸 겨를이 생기게 된다. 잔다르크가 활약을 시작한 이후 전세는 잉글랜드와 부르고뉴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불과 수일 만에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에서 잉글랜드와 부르고뉴 연합군을 분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아르마냐군과 함께 움직이며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어. 최근에 잉글랜드군에게서 파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하기 전까지는 파죽지세로 달려온 거야. 잔다르크는 전사가 아니었어. 19의 나이로 오직 깃발만을 든 채 전장에 뛰어들었지. 하지만 뛰어난 전술, 그리고 마치 신의 말씀 같은 불같은 언변을 바탕으로 아르마니악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필리프 공은 잔다르크를 끝장내기로 마음먹었다. 필리프 공의 군대가 콩피에뉴를 포위할 무렵
잔다르크와 그 추종자들이 수비군을 돕기 위해 잠입했다는 보고를 들었지. 이날이 오를레앙의 성처녀가 붙잡히는 날이 된다. 늦은 시각, 병사들이 잔다르크를 필리프 공에게 데려왔다. 필리프 공은 참모들을 모두 막사에서 나가도록 지시했다. 둘만 남게 되자 라피셀은 필리프 공을 면전에서 비난하기 시작했어. 도팽은 프랑스를 구원하기 위해 신께서 선택하신 분이며 필리프 공은 조국을 저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잔다르크는 외골수 신자였어.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았지. 그 정의감을 필리프 공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부르고뉴 공작의 목표도 잔다르크에게는 마찬가지였겠지. 막사 입구에 난 틈 사이로 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을 하대하는 이 천한 여인을 보며 필리프 공은 경멸감을 숨길 수 없는 듯했어. 하지만 평정을 유지했지. 잔다르크의 말이 끝났고 필리프 공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필리프 공이 말했다. 도팽이 그토록 소중한 구원자라면 그는 파리 어느 곳에 있었나? 그리고 지금은? 필리프 공은 잔다르크가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았어. 그대가 생포되었음을 듣는 순간 나는 사절을 보냈다. 한 명은 잉글랜드로, 다른 한 명은 도팽에게. 라피세를 넘기는 대가로 1만 두카트를 받겠다는 제안과 함께 말이다. 나는 약조를 지킨다. 도팽이 그대를 버리지 않고 석방을 청한다면 그대를 돌려보낼 거다. 그 신성한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니라면 그 순간 잉글랜드 병사 둘이 막사에 들어섰다. 그 여인을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필리프 공은 고개를 끄덕였어. 잔다르크가 팔을 잡혀 끌려나가는 동안 필리프 공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 어쩌겠나 잔. 개인 감정은 없다. 이런 것이 정치일 뿐. 잔다르크가 왔구나. 보이느냐? 잉글랜드인들이 그녀를 말뚝에 묶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녀는 프랑스 저항의 상징이었어. 이제 잔다르크의 죽음은 아르마녉의 패배에 대한 상징이 될 것이다. 잘 보아라, 아들아. 불타고 있는 여인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성직자, 이단 신문관, 잉글랜드와 부르고뉴의 귀족들을 말이다. 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들이다. 우리에게나 그들에게나 이 화영식은 이단자의 처형식도 아니요 영웅의 몰락도 아니다. 늘 그렇듯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